질문이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산만하니까.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강의해 주신 그 이병희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. 약물 장기 복용으로 기억력이 감퇴되는 증상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. 이렇게 왔습니다. 물론 이제 뇌전증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약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약들은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약을 중단하면은 도움이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고착화되는 경우는 생각하기가 어렵고 뇌전증이 오래되고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억력 장애들을 많이 호소하거든요. 결국 그 병에 따른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질문은요.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은 뇌전증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나요? 이렇게 질문. 사실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.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뇌전증이라는 게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질병 컴플렉스, 질병군이거든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우리가 역학적 조사를 보면 보통 뇌전증이 시작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평균 기간이 10년이에요. 근데 그 중에는 불과 1, 2년 만에 없어지는 환자들도 있죠. 양성 뇌전증 환자들. 그러나 일생을 가는 뇌전증 환자들도 또 많거든요. 그런 걸 다 평균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환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한 가지 약제로 쉽게 조절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뇌전증 약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. 반면에 여러 가지 약제를 많이 오랫동안 복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약제를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종류의 뇌전증, 예를 들어서 양성 근간대성 경련이라고 해서 그런 그 뇌전증의 경우에는 그 재발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뭐 40대, 50대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질문은 일반적인 것도 있고 수술 관련이 있는데요. 센터장님이신 그 홍승봉 교수께 질문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항뇌전증 약을 쓰고 있을 때 다른 정신과 약물이나 대사 관련 약물 혹은 일반 치료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는지요?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 뇌전증을 앓으면서 뭐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다른 정신질환을 앓는 분도 많이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뇌경색이라든가 또는 치매 또 뇌종양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약을 같이 쓰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 중에 그럴 때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모든 약들은 다 약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. 근데 항경련제 중에서 약물 상호작용이 좀 적은 약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약을 이제 선별해서 쓰는 게 좋고 또 항경련제에 따라서 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, 또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 그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경련제의 그 부작용도 잘 인지를 하고 또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항경련제 중에서는 그 효소에 영향을 많이 줘서 다른 병으로 먹고 있는 약의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약들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고 상호작용이 적은 약을 써야 되는 하지만 다른 병이 있는데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그 약을 못 먹지는 않습니다. 심지어 뭐 향정신성 약도 환자가 필요하면 먹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죠? 아니 그겁니다. 맞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 뇌 영양제 광고가 많은데 요즘에 혹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? 뇌전증에 이렇게 왔습니다. 제가 알고 있기에는 뇌 영양제가 과학적으로 뇌전증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뇌 영양제라고 하는 약들은 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 수술 관련 그 강의 질문인데요.
그 미주신경 자극 수술 후에 목소리가 바뀌었어요.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의견. 그 미주신경 자극기는 미주신경이 이제 이렇게 왼쪽 목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신경이 이 성대도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주신경이 5분에 30초씩 자극이 들어가는데요. 그 30초 자극이 들어갈 때는 성대에도 영향을 미쳐서 좀 헐스키 보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. 목소리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강도가 높을수록 그 바뀌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삽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좀 심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좀 약해지고요. 그래도 목소리 변화가 너무 심해서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은 강도를 좀 낮추시면 돼요. 근데 강도를 낮췄더니 목소리는 좀 좋아졌는데 발작이 더 많아졌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5분마다 들어가는 거를 3분마다로 줄이면 됩니다. 그러니까 강도는 낮추고 횟수는 더 빠르게. 그래서 그 3분도 모자란다 그러면 1.8분마다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강도하고 그 자극 빈도를 잘 조절해 가지고 그 이런 뭐 목소리가 변한다든가 또는 다른 부작용을 이렇게 좀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또 하나 수술 관련 질문은 측두엽 뇌전증 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수술에서 부정적인 그 측면은 없는지요? 이렇게 같습니다. 그 측두엽은 아까 제가 해마가 기억의 중추라 그랬듯이 기억력하고 관련이 많은 부위입니다. 측두엽은. 그래서 측두엽을 절제를 했을 때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대개 그 90% 이상의 사람들이 왼쪽 뇌가 우성뇌예요. 그 오른쪽은 열성뇌고. 그래서 열성뇌 오른쪽에 측두엽이 있는 경우는 그 절제를 했을 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기억력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왼쪽 뇌, 그러니까 우성뇌에서 측두엽 절제술을 하고 해마 절제를 했을 때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떨어지냐면은 병 전에 기억력이 잘 유지됐던 분들, 그런 분들이나 이제 IQ가 높은 분들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, 왜냐하면 발작이 조절이 안 돼서 계속 되는 것도 기억력을 떨어뜨리거든요. 측두엽에서 발작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기억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아주 드물게 이제 기억력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,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를 뭐 앞에 3분의 2만 자른다든가 뭐 앞에 반만 자른다든가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, 또는 해마는 다 자르되 측두엽을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쓸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부작용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시야 결손인데, 그 시야가 이제 크게 나누면 4분의 1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4분의 1쪽 중에 이제 한쪽 4분의 1쪽이 조금 좁아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 그 확산 MRI를 통해 가지고 그 시신경이 분포되는 부위를 미리 이렇게 찾아내서 가급적이면 시야 결손이 없도록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새로 나와서 그런 거를 수술 전에 분석을 한다 그러면 시야 장애도 많이 시야 결손을 줄일 수가 있는데 4분의 1 쪽만 조금 좁아지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다음은 은배인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. CBD 오일은 어느 영양을 얼마 기간 동안 복용이 가능한지요? 이렇게 같습니다. CBD 오일도 일종의 약물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뇌전증 약이 아니라 항경련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저는 뭐 진료실에서 우리 보호자하고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이 약이 그러니까 항경련제를 줬을 때 오랜 동안 경련 발작을 안 함으로써 뇌에서 경련 발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게 이 치료거든요. 수술적인 치료는 병소를 떼버리니까 그게 경련 발작을 안 하겠지만, 항경련제, 항뇌전증 약이 아닌 항경련 약은 오랫동안 경련 발작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. 이게 CBD 오일도 대마 오일도 약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련 조절이 잘 되면 2년 이상 약을 사용하고
하루 아침에 또 끊는 게 아니라 점점 약을 줄여서 끊어보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. CBD도 일반 약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또 하나는요,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과 또 하나 질문인데 완치 후에 재발률은 어느 정도인지요? 이렇게. 네, 좋은 질문이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번째부터 대답을 드리면 이게 뇌전증이라는 게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라는 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증후군이라는 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증후군이라는 거는 시작 언제부터 경련 발작이 시작하는지, 약물이 어떻게 듣는지, 남녀의 차이가 어땠는지, 예후가 어떤지, 이런 또 유전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가지고 그룹핑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그룹핑을 했을 때 각 질환마다 다 예후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희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의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이 양성 롤란딩 뇌전증인 경우에는 사실은 약을 안 쓰고 잠을 규칙적으로 재우고 열이 나지 않게 함으로써도 경련 발작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는 약을 쓸 필요가 없고, 그 아이들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경련 발작을 안 하나 약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경련 발작을 안 하나 결과가 똑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약이 없어서 처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값이 똑같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련 발작을 안 하게끔 만들고, 그 양성 롤란딩 뇌전증은 대개 만 11세, 12세가 넘어가면 경련 발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. 뇌파는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질환도 있고,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난치성 뇌전증인 경우에는 일부 환자들은 평생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을 충분 기간 사용하고 경련 발작이 오래 없고 뇌파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약을 끊었을 때 재발률은 한 10% 1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질환에 따라 다르고, 아까 이병헌 교수님 답변해 주셨지만 청소년 근간대성 뇌전증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질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하나는요, 그 초등학교나 중학생 아이에게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또 얼마큼 알려줘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. 네,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,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도 우리 뇌전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회 또 모임 이런 데서 얘기들이 많이 있고, 특히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환자가 갖는 여러 가지 스티그마, 어떤 본인이 갖는 나쁜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, 또 학계에서도 노력을 하는 게 과거에 간질이라는 용어를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뇌전증으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. 왜 개명을 했냐면 간질이라는 용어가 갖는 편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경련 발작이라는 게 그 악귀에 쌓였다, 무슨 저주를 받았다,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아주 고대부터 있어 왔던 생각이 달나라를 쉽게 갈 수 있는 현대에도 아직은 머릿속에 박혀 있다라는 게 사실은 안타까워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, 저는 개인한테 어느 정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 질환에 대해서 본인이 잘 대처하게 해야 되는 게, 특히 사춘기 있는 아이들은 조금은 예민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본인이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한테 충분히 상담을 해주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5분 정도 남았는데요. 그래도 간단한 질문,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서 두 개 하고 세 분께 마무리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. 경련을 할 때마다 응급실로 가야 하나요? 이게 질문인데.
그러지는 않습니다. 이게 경련 발작이 있을 때 물론 환자마다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첫째는 경련 발작이 왔을 때 주위 분들이 당황하지 마십시오. 그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황하는 순간 환자를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황하지 말고 경련 발작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정말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뇌 안에 마치 스프링클러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 자동으로 화재가 진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경련 발작을 하고 길어봤자 5분 이상을 안 하게 되는 게 그런 기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, 경련 발작을 할 때는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고개만 돌릴 게 아니라 몸통까지 옆으로 눌려서 침이나 토물 같은 게 살에 걸리지 않도록 해두고 가만히 두십시오. 흔들고 때리고 주물르고 할 필요 없이 가만히 두고 시계를 보면서 얼마만큼의 돌아왔는지 확인을 하시고, 만약에 5분이 지나간다면 119 구급대에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경련 발작을 하고 나서 곧 있다가 연속해서 다시 발작을 하면 그 스프링클러와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경련 발작이 길어지면 뇌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련 발작이 잘 다시 재발하지 않는지를 보고, 혹은 열이 심하면서 경련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경련 발작이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열이 난 이유에 대한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